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이슈를 짚어보는 정책엔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72살, 요새 저 정도 나이를 가지고 노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이 그룹 방산 사업의 핵심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회장도 맡았습니다. 다분히 트럼프 2기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방산 3사의 지주회사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총괄 지휘를 하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천명한 것 같고요. 사실 이 하나는 선대 회장님, 김종인 회장님 때부터 뭐가 있으면 한미 친선협회 회장하셨고요. 김승현 회장은 한미 교류협회 회장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통이에요, 대표적인. 네,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지금 헤리티지 재단의 총재를 했던 에드윈 폴드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고, 헤리티지 재단에 가시면요 2층에 김승현 홀이 있어요. 아, 홀이 있습니까? 네, 홀이 있어요. 그 컨퍼런스 홀인데 그 정도로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사실 이제 방산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이런 무기와 그다음에 작전 능력을 가진 미국과는 뭐 뗄래야 뗄 수 없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껏 그것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회장직을 맡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7일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의 해양 방산에 손을 내밀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조선업, 특히 군함, 지금은 형편없죠? 네, 이게 역사적으로 정말 극명한 변화인데 2차 대전 때 미국 조선 업계가 배를 쾅쾅쾅쾅 그야말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찍어냈거든요. 1년에 한 3,000척 만들었죠. 네, 그래서 그 일본을 완전히 압도했었는데 그랬던 미국의 조선업이 지금은 5개 조선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연간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인도되는 선박이 1.3척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 척 겨우 넘어요. 네, 1년에 1.3척.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선업이 쇠락한 건데, 이게 레이건 정부 때 80년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국방력 약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건조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었던 전함들을 수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은 세계 선박 수주량 1위가 될 정도로 엄청난 지금 발전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압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조선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좀 사실일지 싶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자, 이런 미국을 겨냥한 우리 한화 오션의 본격 수주전 이미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벌써 2건이나 아주 큰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금 8월 달에는 지금 급유선이죠. 웰리샤리오를 이제 수주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우리 진행이 됐고요. 6호남은 이제 지원선입니다. 그거에서 지금 2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이게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건이 나왔는데 2건 다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7함대 배를 다 우리가 고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함대 MRO를 우리가 다 갖고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자, MRO 정확히 뭡니까? 매니지먼트, 리페어, 그다음에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유지시켜주고 수리해주고 그러면 완전히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이 수주전은 진짜로 의미가 있는 그런 수주전을 지금 따온 것 같습니다. 네, 연간 20조 원 규모, 한마디로 배의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주치의 없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할을 지금 우리가 치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군안 사업과 관련된 최대 걸림돌,
이른바 존스법입니다. 자, 이게 어떤 법이죠? 예, 이게 존스법이 1920년에 제정이 됐는데 미국 내에서 제작된 선박만 미국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20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게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조선업이 너무 과보호가 된 결과 미국 조선업이 사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 내에서 배를 못 만드는데 미국 내에서만 배를 조달하라고 하니까 결국 조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것 때문에 미국의 해군력이 약화되고 있다. 배도 수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존스법을 고쳐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는데 네. 근데 미국 내에서 조선업의 의존도가 높은 메릴랜드, 루이지애나 이런 데서 결사반대 아, 그렇죠. 이제 거기가 또 이해관계가 달려 네, 있으니까. 존스법 강력 지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거를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WTO 출범할 때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한테 당신들 그 존스법 자유무역 어긋난다 폐지하라라고 했는데 미국 이것만은 지켰거든요. 예외 규정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쌀을 지켰던 것처럼 미국은 또 존스법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네. 미스터 존스가 이제 좀 나가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1세기가 넘었어요. 하지만 미국 차기 정부를 장악한 공화당 안에서도 한국조선업계와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이 존스법부터 개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죠. 존스법의 입법 취지가 뭐냐면 세계대전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차 대전 직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입법 취지가 다 없어진 거고요. 근데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2기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지역 유지 보수 프레임을 갖고 가자. 거기서 한국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그다음에 5군데에다가 이런 함정을 고친다든가 어떤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헤드쿼터를 두자. 이게 지금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도움을 받아야 중국 조선업과 맞상대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선박 제조 능력이 200배가 지금 중국이 더 높은데 이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5군데 군수 정비 허브로 5군데를 아시아 태평양에 놓는다 그러는데 일단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한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이 거북선 생각나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해양 강국입니다. 잠수함도 우리의 새로운 시장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페루도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매우 눈여겨보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거 잠수함 사실 이제 페루 대통령하고 공동 개발 MOU를 지금 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뭐 또 뒷받침할 수 있는 8건의 양해각서가 지금 체결이 됐고요. 자, 이렇다면은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물 위, 물 밑을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됩니다.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에 이제 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그래서 캐나다 해군 총장 이제 11월 달에 이제 우리 사업장에 이제 오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얘기들 하시면서 우리의 교두보를 만드는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을 8척에서 12척 도입할 계획이다. 이게 잠수함 한 척이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 뭐 어떻게 스펙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따라 틀리지만 캐나다가요 지난 30년간 한 척도 지금 새롭게 발주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이걸 다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시스템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이 전체 매출액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진짜로 가면서 우리가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Cecilia Boluarte Segarra y su excelencia el señor presidente. 총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Es nuestro principal socio cooperante asiático en las industrias de defensa, con proyectos de gran envergadura entre entidades coreanas y nuestras Fuerzas Armadas. 네, 페루 하면은 뭐 축구를 잘하긴 하는데 브라질만큼은 안 되는 나라. 뭐 이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 페루,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최대 방산 수입국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페루 하면 수도가 리마 이 정도만 알고 있었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그 한국과 페루 간의 방산 계약이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라는 점에서 아마 시청자들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 지난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2010년 6월에 한국과 페루 간의 방산 군수에 관한 MOU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벌써 14년 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간 K방산의 페루 수출액이 7,600억 원, 이 미화로 5억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이것이 남미 어떤 수출에 봤을 때 거의 72.5%나 되니까 어쨌든 남미 시장을 공략하는 전초 기주로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중남미 국가들 우리 함정 수출의 보물창고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왜 그렇죠? 예, 우선 이제 페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하면 페루는 마추픽추가 있는 곳이 마추픽추. 페루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계인이 그렸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거대한 그림, 평원의 그림.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그거 한 5, 6년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렇죠. 갔다 오셨다면서요. 그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지금 이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 그 수출에 특히 이제 함정 수출의 보물 창고가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한 30여 년 이제 탈냉전 기간 동안에 중남미 국가들은 여기 함정을 새롭게 이제 교체를 안 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설령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노후화된 거죠. 배의 나이가 노후화된 거죠. 이제 그 바꿀 때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세 건의 이제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제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해양 강국인데 그 수주전이 아주 치열한데 네. 그 수주전을 뚫고서 우리가 이제 MOU를 체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페루 방산 수출의 핵심 함정도 있지만 서브머린 잠수함입니다. 이른바 페루 맞춤형 잠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이 방산 수출의 특징이 그 나라 실정에 맞춰줍니다. 가격도 품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이 커스터마이징 어떤 건가요? 예, 우선 이제 페루하고 우리 한국의 이제 그 HD 현대 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 올해 3월 달에 페루 수상함 내척 프로젝트 사업자 그걸 이제 우리가 따냈거든요. 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여기 페루 맞춤형 잠수함을 대한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페루에 있는 조선소 이름이 시마라고 하는 거예요. 시마 국영 조선소. 그 시마 국영 조선소하고 잠수함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루에서 요구하는 잠수함의 특성에 맞게끔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락인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죠. 락인? 예, 락인 효과가 생겨가지고 함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우선 사업권을 따낸 데다가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따낼 수 있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조선소 현대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페루에 있어서의 이 조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무공해 후예들이 이제 남미의 그 해양 방산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KAI, 카이라고 하죠.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 페루 국영기업과 KF-21 전투기 부품의 현지 공동생산 MOU도 맺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KT라고 하는 게 훈련기예요. 훈련기 20대를 페루에 수출을 했거든요. KT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훈련기죠. 이제 코리아 트레이닝 뭐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훈련기 20대를 수출을 했는데 4대는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어서 보냈고 KT-1P였군요. 예. 12년 전에. 예, 그렇죠. 16대는 현지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KF-21 부품 공동 생산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거든요. 카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KF-21뿐만 아니라 FA-50 요 두 가지를 이제 공동으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판매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 수호이나 미그를 저걸로 우리 걸로 대체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부품에 대한 공동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앞으로 KF-21하고 그다음에 FA-50 여기에 대한 이제 패키지 수출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소련에서부터 시작된 미그와 수호이를 우리 전투기와 훈련기가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페루는 또
자원의 부국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페루와 핵심 광물 MOU도 체결했는데요. 구리와 아연 생산량 세계 2위, 은메달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엄청난 자원 보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철 금속의 대표적인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 아연 생산이 세계 2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그동안은 ODA 그러니까 이른바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개발 핵심이 뭐냐면은 한국광해재단, 광해가 광산재해의 준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그 구리나 아연 그리고 또 이 그 히토류 이런 부분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광해재단이 이 페루에 대해서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그와 같은 환경 이슈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 계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앞으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동 탐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술 교류를 비롯해서 이 그 자원 개발과 관련되는 포괄적인 협력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페루 방문은 상당히 실질적인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페루가 우리와 저런 관계였어? 이렇게 느끼시는 새로운 소식들을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은 처음으로 차륜형 장갑차, 그러니까 장갑차는 캐터필러로 가는 건데 차륜, 차바퀴 같은 모양을 달았습니다. 그 뜻입니다. 페루에 수출을 합니다. 페루에 수출된 현대의 차륜형 장갑차의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량을 얘기하는데요. 차륜 장갑차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방호력과 기동성을 가진 중량 30톤 이상의 차량을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 급의 차량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전장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차질의 폭발에도 승무원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지면에서부터 차체 높이를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700마력의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소화 장치라든지 편의 장치들을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차륜형 장갑차 무게 설명 들으셨지만 30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좌우 8개의 거대 바퀴로 기동성이 엄청나네요. 네, 저걸 이제 K808이라고 부릅니다. 일명은 이제 백호 장갑차라고 이렇게. 백호다. 예, 예. 백호 장갑차라고 얘기하죠. 저게 이제 현대로템이 사실상 올해 5월달에 계약을 그 MOU를 체결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가가지고 사실상 사업 계획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30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캐터필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 수출한 적이 있지만 네. 차륜형은 지금 저게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저 차량 이 K808뿐만 아니라 K2 전차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또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전격 허가했습니다. 러시아는 3차 대전 일으키려고 하느냐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년 1월 20일로 임기가 끝나는데 아직은 뭐 50여일 남았죠?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 조치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뒤통수를 친 거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예, 이제 오매불망 뭐 기다렸던 거죠. 지금까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러시아와 싸우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비교적 사거리가 긴 에이테킴스의 사거리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으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한군의 추가 파병 이걸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경고용이 하나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있으면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정권 교체 전에 우크라이나의 안정과 독립이 더 이상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허용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에까지 찾아와서 트럼프 당선인 손까지 잡고 그토록 바랐던 게 바로 이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사용입니다. 그 성능과 위력,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1980년대부터) 걸프전과 이라크전에 투입돼 그 위용을 이미 과시한 그런 검증된 미사일입니다. 자, 미국 정부는 에이테크음스의 허용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전 통보, 사후 고지가 아니고 미리 우리 그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취지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지금 북한을 추가적으로 파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완하는 그런 문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러시아 정부와도 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 메시지를 남긴 것 같고요. 더불어서 북한이 계속 참전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매의 눈으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통보는 받고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진 않지만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이테크음스 미사일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걸프전, 이라크전에서 위력, 파괴력을 인정받은 그런 무기인데 록히드 마틴 제작이죠? 네, 이게 원래 이제 1980년대에 소련의 영토를 좀 깊숙하게 공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사실상 소련하고 구소련하고 전쟁할 일은 없었으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언제 썼느냐 하면 결국 이제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에 썼거든요. 걸프전 때는 한 30발 정도 사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은 한 40발 정도 사용했는데 주로 어디를 목표로 했느냐 하면 바로 이라크의 그런 그 미사일 기지 요걸 이제 주 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적진 깊숙이 있는 목표물이죠. 그렇죠. 한 300km 정도 사거리가 나가니까요. 네. 그렇다면은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 러시아 본토 타격 또 쿠르스크에 북한군 배치된 곳도 때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왜 이 에이테크음스가 이제 무서우냐면 사거리도 뭐 한 300-400km 나가지만 이제 이것이 그 목표물 상공에 도착을 하면 우산처럼 이렇게 안에 있는 자탄이 확 퍼집니다. 이 퍼지면은 축구장 4배 정도를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축구장 4개가 그냥 불바다가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무기니까 대단하죠. 주로 이제 이 무기들은 어디다 사용이 되느냐 하면은 미사일 기지나 공군기지, 보급창 기지, 주의소 그리고 병력 직결지 등에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력 직결지 등에 사용하는 걸 보면 아마 북한군의 지휘소나 북한군이 모였을 때 사용은 하는데 네. 그것 말고도 이렇게 뭐 400km 나가는 이런 에이테크음스 말고도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제공해준 여러 가지 단거리 미사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북한군을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봉인을 해놓았던 이런 무기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봉인을 떼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러시아 본토 타격 허가 전에도 에이테크음스로 러시아 헬기 비행장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제공된 에이테크음스는 일단 확산탄인 초기형이 사용된 게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들이 배치된 비행장을 타격했는데요. 확산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 몇 발만으로도 비행장에 주둔한 다수의 헬리콥터가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군은 공격 헬기를 사건 이후에 분산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에는 전장에서 뭐 100몇십 킬로미터밖에 안 떨어진 정말 코앞까지 비행장에 딱 모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훨씬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의 비행장에서 출격을 시켜가지고 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운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우는 것도 그 문제지만 쿠르스크에 지금 북한군이 10,000명 이상, 북한 추정군이 10,000명 이상 갔다고 하니까 여기를 타격하는 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군의 직결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비단 이게 에이테크음스뿐만 아니고요. 하이마스라고 하는 것이 고속기동 포백 로켓이거든요. 이게 사거리가 한 80km 정도 갑니다. 이거 지금 한 50대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네. 이거 말고도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 GLSDB라고 하는 그런 사거리 한 150km 나가는 폭탄도 있고요. 또 GMLRS라고 하는 사거리 한 120km 나가는 그런 로켓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km 나가는 거, 150km 나가는 거, 80km 나가는 거 다양한 사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거리가 나가는 이런 무기 체계들을 이용을 해서 북한 밀집 지역이나 북한군들이 있는 곳을 타격할 수가 있죠.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죠.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오늘 새벽부터 날아왔습니다. 하도 많이 쏘니까 이 세기도 복잡한데 올해 들어서만 31번째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됐느냐. 31번째로 북한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렸는데 이 북풍이 불다 보니까 그것이 이 수도권 일대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지난 18일 새벽부터 보양을 시작해서 25일 만에 또 토발을 재개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경기 북부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쓰레기 보러 보이는 것이 신고가 한 20건 정도 접수됐다고 합니다. 신고된 것만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에서는 18건을 그 인수해서 군에 인수인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만일 발견했을 경우에는 손대지 마시고 근처에 있는 군부대나 경찰에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라는 당부를 꼭 전해달라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이었죠.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직전에 대통령실 경내까지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서 떨어진 그 낙하물들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합참이 발표했던 강력한 비난 성명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치졸하고 비열한 7천여 개의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여 우리 국민의 불안과 함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국빈 행사장에도 떨어뜨리는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도발 행위를 자행하였다.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네, 이런 쓰레기 풍선만이 물론 아닙니다. 북한은 서해 5도와 인천 일대에서 GPS 교란 공격 무려 2,000건 넘게 했네요. 예, 올해만 2,000건 넘게 했죠. 사실상 이제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죠. 그리고 국제 해사기구 IMO 그리고 국제통신협회 ITU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북한이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그 GPS 교란을 하게 되면은 비행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서해 5도에 이제 이렇게 조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GPS 교란 장치에 이게 내가 있는 위치가 북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떠요. 예. 그냥 우랴부랴 조업 중단하고 이제 다시 항구로 복귀해가지고 굉장히 손실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북한이 잠시 이제 좀 주춤하더니만 다시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GPS 교란하거든요.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지난번은 이제 개성하고 해주 쪽에서 완전히 남한 쪽으로 향해가지고 이렇게 GPS 교란을 했는데 지금 교란하고 있는 것은 북서쪽을 향해서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사실상 지난번에 평양 상공의 무인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한번 피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경로를 북한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게 백령도에서 완전히 서해 해상을 따라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를 공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혹시 이런 무인기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그때 전파 교란을 해서 무인기를 이렇게 이제 기능을 저하시키겠다 또는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북한은 훈련이지만 우리 어민들에게는 생계 위협입니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공식 명칭은 그렇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 지역에 살포된 초코파이 풍선에 대해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붓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분열을 비롯한 쓰레기를 보냈습니다만 우리는 이른바 정이라는 이름의 초코파이, 젤리, 또 여성 위생용품 이런 것들을 보내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혐오스러운 제 말씀도 하기가 그렇습니다. 다 짐작하세요. 예. 예, 뭐 잡종계 땡땡 그리고 쓰레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그 혐오스러운 뭐뭐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 끝에 닿았다라고 하면서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그건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화한 표현이 그냥 저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X도 안 물어갈 더러운 오물짝들이다. 아니, 그렇습니다. 저게 왜 오물짝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식량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그 바다로는 이제 쌀도 보내고 1달러 지폐도 보내고 북한 인민들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제나 유생용품을 보내는데 이것을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결국 이것은 대남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북한 인민들에게 당신들 이거 쓰지 마라는 메시지, 협박하는 메시지로 동시에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유, 참. 초코파이는 개성공단 시절부터 북한의 인기 상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의 그 남한을 상징하는 제품이 된 지 오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개성공단 가동하고 나서 이제 초코파이를 간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코파이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가서 자기 자식들 주거나 동생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제 암시장에 팔아가지고 팔면은 돈이 뭐 몇 배로 남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변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결국은 2014년도에 간식으로 초코파이 주지 말라고까지 이제 요구를 했을 정도거든요. 네네. 제발 딴 거 줘라. 그렇죠. 초코파이 때문에 북한 난리 나겠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코파이는 북한 전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풍선에 보낸 게 초코파이가 들어 있었잖아요. 김여정이가 이제 화가 좀 잔뜩 난 이유가 북한 전 주민들이 알고 있는 초코파이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초코파이 주냐? 그렇죠.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그거를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가진다는 거죠. 아니, 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정말 좀 믿기 힘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북한에서는 이 초코파이 하나 값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 정도로 거래된다고 합니다. 탕이나 죽으로 끓여 먹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게 탈북자들의 증언에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기가 있고 우리 엄마들이 쌀 한 줌으로 해서 미음을 끓여서 온 가족을 먹였던 그런 모습이 지금 21세기 북한에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군 부대 꿀꿀이족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듯이 자, 저게 초코파이 탕 만드는 장면 시연한 겁니다. 저는 처음 저게 무슨 단팥죽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초코파이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 온 부글부글 끓이면은 이 저런 식으로 초코파이 죽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푹 끓여서 한 사발 먹으면 하루가 든든하다고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 커피 한잔 하면서 디저트로 하나 먹으면은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식사하고 나서 간식으로 먹는 건데 이 사람들은 저것을 주식으로 먹고 저거 하나에 속이 든든하다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북한의 인권이 어디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식사조차도 못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임금 대신에 지난번 그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월급 대신에 초코파이를 달라. 왜냐? 월급을 주면은 자기한테 안 주고 노동당에서 다 가지고 간 다음에 조금 쥐꼬리만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현물로 초코파이를 달라라고 했는데 실제 그때 같은 경우에도 개성 근처에서는 물량이 많으니까 비교적 쌌지만 평양 넘어 함경도까지 가면은 굉장히 비싸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방에서는 엄청나대요. 결국 북한 내에서도 시장 원리가 작동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와 같은 그 북한에 대한 이 초코파이 공세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USB가 북한의 의식을 무너뜨린다면 초코파이는 북한 분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10년 만에 대대장 정치 지도원 대회란 걸 개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회의인가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기본적인 수경의 기본 단위가 대대 단위예요.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대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충성심, 정훈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대대장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이게 정치 지도자 회의 그리고 이제 대대장 회의를 개최한 건데 김정은이가 만기 칠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대대장들도 다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네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을 하니까 군내 이제 군심이 좀 동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좀 이제 제대로 좀 꽉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 군 내의 장병들 대부분이 장마당 세대입니다. 한류를 너무 많이 접했어요. 젊은 세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상 교육, 충성 교육, 적개
개신 고치 여기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10년 만에 이렇게 대회를 개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40대 전후의 이 대대장들 보고 야, 그 장마당 아는 그 젊은 아들 좀 니들이 꽉 다 잡아라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했다는 분석이신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김정은이 이 회의에서 쏟아냈다는 강경 발언들 저희가 좀 간추려봤죠?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핵 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자. 그래서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다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텐데 그것보다 전쟁 준비 완성에 총력을 가자라고 해서 성군 정치를 강화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불가역적인 정책이 된 지 오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도 러시아에 군대 보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방 국가만 드립다 비난했다고 하는데 자, 이 이중 플레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죠.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는데 그 참전하는 것은 실전 경험을 하는 거고 그 실전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이 개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말은 안 했지만 네. 파병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러시아에 파병한 이유도 이런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전쟁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군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최 변호사님. 네. 북한 매체들이 지금까지도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허밋 킹덤, 은둔자의 나라라고 하듯이 전 세계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 소식조차도 인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그 트럼프 2기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하게 반응하기 위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눈치 보는 눈치 작전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높은 것 같은데요. 결국 그의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그 타이밍과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유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책엔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